마지막 기억을 보는 남자. 프롤로그. 남겨진 것들의 속삭임. 서지혁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는 물건에 손을 대면 그 물건을 마지막으로 만졌던 사람의 가장 강렬했던 기억을 볼 수 있었다. 축복이자 저주인 이 능력은 10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동생을 잃은 날 생겨났다. 동생의 유품인 낡은 곰인형을 끌어안았을 때 지혁은 동생의 마지막 순간, 즉 공포와 놀람으로 커다래진 눈과 자신을 향해 뻗어오던 작은 손의 감각을 고스란히 느꼈다. 그날 이후 그는 남겨진 것들의 속삭임을 듣는 자가 되었다. 현재 그의 직업은 유품 정리사. 고독하게 죽어간 이들의 마지막 공간을 정리하며 그들의 물건에 깃든 기억을 통해 아무도 몰랐던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대부분의 기억은 평범했다. 외로움, 후회, 혹은 아주 사소한 행복 같은 것들. 하지만 오늘 그의 손에 들어온 물건은 달랐다. 1장 별모양 오르골. 찾아주십시오. 제 손녀 아린이를. 지역의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유성그룹의 윤 회장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깊고 서늘한 눈으로 지역을 바라보았다. 경찰도 사설 탐정도 포기한 실종 사건, 윤 회장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곳은 죽은 자의 물건을 통해 흔적을 찾는다는 기묘한 소문의 주인공 서지혁의 사무실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아린이는 한 달 전 자신의 방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사라졌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도 다툼의 흔적도 없었어요.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윤 회장이 내민 것은 작고 낡은 별 모양의 오르골이었다. 자개로 장식된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발해 있었다. 아린이가 가장 아끼던 물건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늘 머리맡에 두던.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오르골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차가운 감각이 손끝을 타고 등골을 따라 서늘하게 올라왔다. 눈을 감자 필름이 끊기듯 짧고 강렬한 이미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둡고 눅눅한 공기, 책장에서 풍기는 오래된 종이 냄새, 창밖으로 희미하게 번지는 가로등 불빛, 그리고 공포에 질려 무언가를 다급하게 책잔 깊숙한 곳에 숨기는 가녀린 소녀의 손. 소녀의 떨리는 숨결과 심장박동이 지역의 것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소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 눈에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지역은 짧은 현기증과 함께 눈을 떴다. 회장님, 손녀분께서 실종 직전 오래된 서재나 도서관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숨겼습니다. 아주 겁에 질린 채로요. 윤 회장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재라니, 본가에 있는 대서재를 말하는 건가? 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역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나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소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사라져야만 했다. 오르골에 남은 마지막 기억은 거대한 비밀의 시작을 알리는 속삭임이었다. 2장 대서재의 비밀. 윤 회장의 본가는 성체처럼 견고하고 고요했다.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고서들이 천장까지 닿아 있는 대서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하는 위압감이 있었다. 지혁은 기억 속의 장면과 현실을 대조하며 서재 안을 천천히 걸었다. 눅눅한 종이 냄새, 삐걱이는 마룻바닥, 모든 것이 그날의 기억과 일치했다. 그는 아린이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으로 향했다. 19세기 유럽 문학 섹션. 지혁은 손으로 책등을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그리고 한 책을 만지는 순간 미세한 잔상이 스쳤다. 아린이의 불안한 숨결, 바로 이곳이었다. 지혁은 그 주변의 책들을 모두 꺼냈다. 책장 안쪽 교묘하게 만들어진 작은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으로 된 다이어리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다이어리를 펼치자 아린이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 몇 장은 평범한 소녀의 일상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내용은 심각해졌다. 할아버지의 회사가 단순한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프로젝트 루나. 아빠의 연구 노트를 우연히 발견했다. 이것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끔찍한 실험이다. 모든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10년 전 그 사고도. 10년 전 사고? 지역의 심전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자신의 동생이 죽었던 바로 그 해였다.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들이 나를 쫓고 있다.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이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순 없어. 이 기록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해.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에덴의 정원으로 와줘. 그때였다. 등 뒤에서 목중한 서재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잠겼다. 어둠 속에서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다이어리는 제자리에 두는 게 좋을 겁니다. 서지혁 씨. 지혁이 돌아본 곳에는 윤 회장의 비서가 서 있었다. 아까까지 보였던 공손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냉혹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은색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아린이가 느꼈던 공포와 배신감의 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3장 보이지 않는 길. 내려놓으시죠, 서지혁 씨. 그건 당신이 감당할 물건이 아닙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총구는 흔들림 없이 지역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거대한 서재는 순식간에 밀실이자 감옥이 되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아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역은 다이어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물었다. 공포 속에서도 머리는 냉정하게 돌아갔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알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그저 조용히 다이어리를 넘기고 오늘 일은 잊으면 됩니다. 윤 회장님께서는 합당한 보상을 하실 겁니다. 비서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를 마주한 기계 같았다. 지역은 순순히 다이어리를 내려놓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다. 이 방대한 서재, 수만 권의 책, 오래된 가구들, 이 안에 아린이 남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이 집안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의 시선이 책상 옆에 놓인 육중한 지구본에 닿았다. 그냥 평범한 골동품이 아니었다. 손잡이 부분의 노스의 손가 유독 손때로 반질거렸다. 지역은 다이어리를 지구본 위에 놀려놓는 척하며 손가락으로 그 노스의 손잡이를 스쳤다. 순간 새로운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들었다. 훨씬 오래전의 기억이었다. 지금의 윤 회장이 아직 젊었던 시절, 그의 아버지가 어린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 집안의 가장 큰 비밀은 저 착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는 보이지 않는 길에 있지. 그는 시익 웃으며 지구본의 손잡이를 특정한 방향으로 3번 돌렸다. 그러자 끼익 하는 낮은 소음과 함께 맞은편에 거대한 책장 하나가 통째로 안쪽으로 움직이며 어두운 통로를 드러냈다. 기억의 파편은 찰나에 지나갔지만 지역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숨을 참았다. 길을 찾았다. 이제 필요한 건 시간과 기회였다. 좋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역은 다이어리를 지구본 위에 완전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몸을 돌리는 척하다가 옆에 있던 이동식 도서관 사다리를 비서를 향해 힘껏 밀어버렸다. 크! 사다리가 고행음을 내며 쓰러지면서 수백 건의 책들과 함께 비서를 덮쳤다. 비서가 중심을 잃고 비명을 지르는 그 찰나의 순간 지역은 몸을 날려 지구본 손잡이를 잡았다. 기억 속 그대로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1번. 드르륵 벽이 울리는 둔탁한 소음과 함께 맞은편의 책장이 안쪽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지역은 망설일 틈도 없이 어두운 통로 안으로 몸을 던졌다. 등 뒤에서 거기서 하는 고함과 함께 퍽 하는 소음기 달린 총성이 울렸다. 총알이 지역이 막 통과한 문틀에 박혔다. 지역은 필사적으로 무거운 책장문을 다시 밀어 닫았다. 밖에서 문을 열려는 듯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안쪽에서는 잠금 장치가 단단히 걸리는 소리가 났다. 완벽한 탈출이었다.
사방은 먼지 쌓인 어둠뿐이었다. 지역은 주머니 속 라이터를 꺼내 켰다. 불빛 아래 수십 년은 방치된 듯한 좁고 긴 비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다이어리를 품에 꼭 안은 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린이가 남긴 마지막 희망, 에덴의 정원을 찾기 위해서. 4장. 밤에만 피는 꽃. 비밀 통로는 낡은 와인 저장고를 통해 저택의 뒤뜰로 이어졌다. 지역은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제 그는 유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표적이 되었다. 집에도 사무실에도 돌아갈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는 허름한 모텔에 몸을 숨기고 아린이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다. 에덴의 정원.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지만 나오는 것은 흔한 카페나 식당 이름뿐이었다. 암호가 틀림없었다. 아린이만이 알 수 있는 혹은 자신처럼 특정한 반서를 가진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암호. 지역은 다이어리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녀의 흔적을 쫓았다.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페이지 한 구석에 연필로 그린 듯한 희미한 꽃 그림이 있었다. 여러 겹의 꽃잎이 활짝 펼쳐진 신비로운 모양의 꽃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밤의 여왕이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밤의 여왕, 에덴의 정원? 두 단어는 언뜻 연관성이 없어 보였다. 지역은 밤의 여왕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검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정보를 찾아냈다. 달맞이꽃, 일명 밤의 여왕이라 불리는 희귀 선인장꽃.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오직 밤에만 몇 시간 동안 피었다가 새벽이 오기 전에 지는 신비로운 꽃이었다. 지역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검색어를 조합했다. 밤의 여왕, 달맞이꽃, 그리고 에덴의 정원. 마침내 단 하나의 결과가 화면에 떠올랐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사설식물원, 에덴 수목원. 이곳은 희귀 야생화, 특히 야간에만 개화하는 식물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전시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바로 국내 최대 규모의 달맞이꽃 군락지였다. 애호가들 사이에선 그곳에 밤의 여왕이 사는 에덴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찾았다. 아린이는 이곳에 있거나 혹은 이곳의 모든 진실을 숨겨두었을 것이다. 지역은 창밖을 보았다. 이미 도시는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밤의 여왕이 피어나는 시간. 아린이가 남긴 메시지를 따라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모텔을 나섰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들이 자신을 쫓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애써 억누른 채 그는 에덴으로 향하는 마지막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곳에 아린이가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버스 창문에 비친 지역의 얼굴 위로 결의와 불안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5장. 에덴의 함정. 마지막 버스에서 내린 지역을 맞이한 것은 서늘한 밤 공기와 풀벌레 소리뿐이었다. 에덴 수목원의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높은 철제 펜스가 그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었다. 정문 옆 매표소 창문에는 야간 개장 준비 중,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지역은 펜스를 따라 어두운 숲길로 접어들었다. 다행히 감시 카메라는 정문 주변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펜스 일부는 넝쿨로 뒤덮여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가려져 있었다. 그는 능숙하게 펜스를 넘어 수목원 안으로 잠입했다. 유품 정리사로 일하며 온갖 장소에 드나들었던 경험이 이럴 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수목원은 낮의 모습과 전혀 다른 신비로우면서도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다이어리에 그려진 밤의 여왕 꽃 그림을 떠올리며 달맞이꽃 군락지가 있다는 온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대한 유리돔 형태의 온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환기를 위해 열어둔 작은 창문이 그의 눈에 띄었다. 지역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온실 내부는 후덥지근한 공기와 짙은 흙냄새, 그리고 달콤한 꽃향기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수십 개의 달맞이꽃 봉우리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부풀어 있었다. 일부는 이미 하얀 꽃잎을 활짝 열어 밤의 여왕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아린이가 이곳에 단서를 남겼다면 가장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상징적인 장소일 것이다. 지역은 군락지 중앙에 유독 크게 자란 달맞이꽃 나무로 다가갔다. 나무 밑둥 주변을 살피던 그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흙을 걷어내자 방수 처리된 작은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찾았다. 지역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가 상자를 여려는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역의 몸이 그대로 굳었다. 온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대낮처럼 환해졌다. 눈을 가늘게 뜨자 온실 입구에 서 있는 윤 회장의 비서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보였다. 그들의 손에는 모두 총이 들려 있었다. 역시 미끼를 물 줄 알았지. 비서가 차갑게 비웃으며 다가왔다. 함정이었다. 에덴의 정원은 아린이가 남긴 희망의 메시지인 동시에 자신을 쫓는 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덫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들은 지역이 다이어리를 손에 넣고 이 암호를 풀 것이라는 사실까지 예측하고 있었다. 아린 양은 어딨나? 지역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됐군. 비서가 상자를 향해 턱짓했다. 그 안에 든 걸 이리 넘기시지. 그럼 고통 없이 끝내주도록 하지. 지역은 상자를 쥔 채 천천히 일어나섰다. 사방이 막혀 있었다. 수많은 총구가 자신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온실 천장에서 치익하는 소리가 함께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자동 스프링클러였다. 하지만 물이 아니었다. 강력한 수면가스로 추정되는 기체였다. 크륵, 클륵.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당황하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비서 역시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다. 누구야? 누가 시스템을 건드렸어? 지역 역시 숨을 참았지만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야가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는 보았다. 온실 한쪽 구석, 제어판이 있는 작은 관리실 문이 열리며 검은 후드를 깊이 눌러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그 사람은 비서와 남자들에게 소형 소화기를 분사하며 시야를 가린 뇌찌업을 향해 외쳤다. 이쪽이에요! 애틋지만 단호한 목소리. 지역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그 목소리의 주인을 직감했다. 아린. 소녀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함정에 빠진 사냥꾼들을 역으로 사냥하며 그를 구하러 온 것이었다. 지역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소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몸을 던졌다. 6장. 밤의 여왕이 피는 밤. 정신 차려요! 찬물이 얼굴에 쏟아지자 지역은 번쩍 눈을 떴다. 낡은 창고 안이었고 깨진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검은 후드를 벗은 아린이 서 있었다. 다이어리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당차고 강한 눈빛을 가진 소녀였다. 네가 아린이구나. 다행이에요. 무사해서. 아린은 작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들이 곧 여길 찾아낼 거예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 된 거야? 그 함정은 제가 설치한 거예요. 다이어리를 그들이 찾아낼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 단서를 함께 남겼죠. 에덴의 정원은 그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어요. 아린은 지역이 찾아낸 작은 상자를 가리켰다. 그 상자 안에는 위치 추적기가 들어있어요. 당신이 그걸 여는 순간 제2의 함정이 작동하도록 설계해놨죠. 지역은 아린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그저 숨어있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적에 맞서 자신만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사였다. 그럼 진짜 단서는 어디에 있는데? 아린은 지역이 품고 있던 다이어리를 가리켰다. 바로 그 안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요. 아린은 손전등 불빛을 다이어리의 마지막 앞장, 밤의 여왕 그림에 비쳤다. 그리고 손전등의 특정 버튼을 누르자 평범한 불빛이 자외선 램프로 바뀌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평범해 보이던 종이 위에 특수 잉크로 쓰인 글자들이 형광빛을 내며 떠오르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루나 최종 보고서. 핵심 데이터는 시리우스 서버에 보관. 접속키. 내 동생의 마지막 순간. 내 동생의 마지막 순간? 지역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아린의 동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0년 전 저희 아버지와 함께 프로젝트 루나를 연구하던 분이 있었어요. 서 박사님, 당신의 아버지죠.
그리고 그 연구소 폭발 사고 때 제 동생만 죽은 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동생 서지수도 함께 있었어요. 지역의 머릿속에 하얗게졌다. 잊고 있던, 억지로 잊으려 했던 그날의 기억이 선광처럼 터져나왔다. 사고 현장에서 동생의 고민형을 끌어안았을 때 느꼈던 그 감각, 동생의 마지막 기억.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덮기 위한 거대한 은폐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진실을 아들에게만 전해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남겨놓았던 것이다. 서버 접속키. 그건 바로 당신의 능력이에요. 아린이 지역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만이 열 수 있어요. 당신의 동생 지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억을 통해서요. 창밖에서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과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지역은 주목을 꽉 쥐었다. 슬픔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10년간 그를 괴롭혔던 저주받은 능력이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유일한 열쇠가 되었다. 전창을 어떻게 되찾는 거야? 7장. 시리우스의 심연. 이쪽으로. 아린은 창고 뒤편에 배수구 덮개를 열었다. 좁고 어두운 지하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역과 아린은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를 등 뒤로 한 채 눅눅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들이 통로로 사라지자마자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하 통로는 수목원의 관리시설과 연결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숨막히는 어둠 속을 달려 작은 보일러실에 도착했다. 아린은 익숙하게 구석에 숨겨둔 노트북 가방을 꺼내 열었다. 이곳의 와이파이는 외부와 차단된 독립망이에요. 잠시나마 안전할 거예요. 아린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와 함께 시리우스라는 로고가 떠올랐다. 이윽고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타났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아린이 긴장된 얼굴로 지혁을 바라보았다. 지혁은 심호흡을 했다. 10년 동안 애써 외면했던 기억의 문을 스스로 열어야 했다. 그는 눈을 감고 낡은 고민형을 처음 만졌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동생, 지수의 마지막 기억을. 지수의 작고 하얀 손이 보였다.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스스로의 팔에 주사기를 꽂는 작은 아이. 곧이어 아이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고통이 아닌 기묘한 희열과 함께 푸른빛의 에너지가 아이의 몸을 감쌌다. 아이는 겁에 질린 채로 실험실 유리창 너머에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 서 박사였다. 그리고 서 박사의 눈에는 슬픔이나 죄책감이 아닌 광기 어린 희열이 번뜩이고 있었다. 성공이다. 프로젝트 루나의 완성이다. 그때 아린의 아버지인 윤 박사가 달려와 서 박사를 막아섰다. 미쳤어? 자기 자식에게 무슨 짓이야? 두 사람의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안정한 에너지 제어 장치가 폭주했다. 빨간 경고등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폭발 직전 지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비상 데이터 전송 버튼을 눌렀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끔찍한 진실을 오빠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 기억은 고민형에 새겨졌고 동시에 시리우스 서버로 전송되었다. 그것이 바로 접속 키였다. 지역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아버지가 동생을 실험체로 삼았던 것이다. 윤 회장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프로젝트 루나의 핵심이자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노트북 화면엔 Access Granted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서버가 열렸다. 성공했군요. 그런데 아린의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지혁이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아린은 그의 손에서 노트북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수고했어요, 서지혁 씨. 당신의 열쇠는 아주 유용했네요. 무슨 소리야? 아린은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수많은 연구 데이터들을 보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프로젝트 루나는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동생 서지수를 통해 완성되었죠. 인간의 육체를 초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프로젝트의 진정한 목표였어요.
아리는 자신의 팔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녀의 팔에는 지수가 맞았던 주사와 똑같은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우리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는 동료이자 경쟁자였어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선을 넘었죠. 저는 그날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예요. 폭발 속에서 저는 완성된 약물의 일부를 맞았어요. 불안정하게나마.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 불안정한 힘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진정한 완성을 위해선 시리우스의 데이터가 필요했죠. 윤 회장도 당신도 모두 제 계획을 위한 장기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네 동생의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 복수? 아니요. 이건 계승이에요. 아리는 데이터를 USB에 옮기며 말했다. 윤 회장은 이 위험한 힘을 영원히 묻으려 했지만 저는 달라요. 인류를 다음 단계로 진화시킬 거예요. 당신 동생이 시작하고 내가 끝내는 거죠.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아린의 슬픔, 복수심, 지혁과의 연대감까지. 그녀는 처음부터 지혁의 능력을 이용해 아버지의 유산을 손에 넣으려 했던 것이다. 고마웠어요. 데이터 복사를 마친 아린은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는 보일러실 구석의 작은 환풍구를 가리켰다. 저길 통해 빠져나가요. 이제 당신은 쓸모없으니 목숨은 살려줄게요. 세상의 진실을 알리든 말든 마음대로 해요.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아리는 망설임 없이 반대편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반대편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또 다른 조력자들이 있는 듯했다. 지역은 텅 빈 보일러실에 홀로 남겨졌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동생의 죽음에 대한 끔찍한 진실, 아버지의 광기, 그리고 자신을 완벽하게 이용한 소녀. 모든 것을 잃은 그의 귓가에 남겨진 물건들의 속삭임 대신 차가운 침묵만이 맴돌았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유성그룹은 불법 임상시험 및 비자금 혐의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몰락했다. 지역이 넘긴 불완전한 증거들과 내부 고발이 결정타가 되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프로젝트 루나나 초인적인 힘을 가진 소녀에 대한 이야기는 믿지 않았다. 그저 한 개인의 망상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서재혁은 유품정리사 일을 그만두었다. 그는 더 이상 남겨진 것들의 기억을 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새로운 목표를 찾았다. 작은 탐정사무소를 차린 그의 책상 위에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들에 대한 기사들이 스크랩되어 있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기적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그는 아린을 쫓고 있었다. 그녀가 세상에 가져올 혼돈을 막기 위해서. 어느 날 그의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팔신이는 없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만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의 아버지와 아린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사진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숨어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지혁은 손에 사진을 얹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저주받은 능력을 다시 사용할 시간이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거대한 음모의 바위에 있는 진짜 적을 찾아내기 위한 외로운 추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